네,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습적인 전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만 아시면 되고요. 뭐 굳이 이걸 뭐 복잡하게 이해할 내용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보통 그 전류 현상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전류가 흐를 때 이게 어떻게 흐르느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뭐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플러스 극 쪽에서 이 플러스 극을 갖는 전하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압도적으로 많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을 갖는 전하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도 실제 발생하는 전기적인 효과는 같다는 거죠. 이게 말장난 같은데 각각 이거를 뭐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실험적인 근거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뭐 전자가 발견이 되고 또 이게 뭐 터널 효과인가요? 하여튼 그 실험에 의해서 이게 직관에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극을 갖는 어떤 전하가 실제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류 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두 번 꼬아야 되죠. 일단 마이너스 극이 나온다는 거하고 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 이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뭔가 할 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맞지만 기존에 우리가 전류 현상을 생각하던 방식 이걸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말하는 전류는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흐른다. 이걸 이제 관습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 5페이지로 가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그 소자의 전력을 구했을 때 이 전력이 이 주어진 소자가 흡수하는 전력이냐 아니면 공급하는 전력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수동부 규정입니다. 수동부 규정은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소자의 전압 극성하고 전류 방향을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전압 전류를 어떻게 붙일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동일한 소자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를 A, 밑에를 B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단자가 두 개니까 이제 전압을 이제 A가 B보다 높게 표시할 수가 있고 또 B가 A보다 높게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 전류의 방향도 이 A에서 B로 흐르도록 할 수 있고 또 B에서 A로 흐르도록 또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소자가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전압, 극성, 전류 방향을 부여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뭐냐면 어떤 전압의 극성이 주어졌을 때 이 전류가 이 전압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경우 하고 그 전압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경우.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 플러스 극 쪽이 마이너스 극보다 전압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경우.
그다음 전압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습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그 전류가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 즉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오는 거, 얘하고 그 다음에 얘,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표시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압전류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족하면은 긍정적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부정적이다. 긍정,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어떤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얘하고 얘는 그 전압의 마이너스 극쪽으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니까 이 둘은 이제 수동부 규정에 어긋나는 전압전류 표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동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전압전류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동부 규정이 관여하는 것이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RLC 소자의, 먼저 전력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주어진 소자가 전력을 흡수하는지 공급하는지 기준이 됩니다. 수동부 규정이.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전압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 이때 P = VI는 이 주어진 소자가 외부에서 흡수하는 전력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뭐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V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이 P = VI 계산 결과가 이 소자가 외부로 공급하는 전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하고 네 번째의 경우에 P = VI 구한 결과는 이 소자가 외부에서 흡수하는 전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 P = VI 계산 결과는 이 소자가 외부로 공급하는 전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수동부 규정이 이 RLC 소자의 전압전류 관계식, 이때도 관여를 합니다. 일반 물리에서는 큰 뭐 그거 없이 썼는데, 자, 저항의 경우에 V = RI, 코일의 경우에 V = L dT분의 DI, 축전기의 경우에 I = C dT분의 dV.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전압전류 관계식인데요. 이들 관계식은 기본적으로 이 V와 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성립을 합니다. 그럼 저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꼭 여기서 개념을 잡아 두십시오. 저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V는 RI,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저항을 이제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그걸 부여해서 전압 V를 잡았다. 그럼 이때 전류 I는 어느 방향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부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든 아래에서 위로 흐르든 관계없이 그냥 V는 RI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1번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수동부 규정에 부합하고 2번 방향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V = RI를
쓸 수 있는 거는 이 1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만일에 여기 이제 2번처럼 2번을 가지고 굳이 쓰겠다라고 하면 이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 방향의 경우에는 V는 마이너스 RI가 올바른 전압전류의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저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인덕터나 코일이나 축전기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이제 식을 세우기 전에 지금 전압전류가 그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항상 이제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부호 규정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문제 1.1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교재 보시는 거 관련해서 미리 좀 참고하시라고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닐슨 책에 보면 크게 이제 예제가 있고 평가 문제가 있고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그 닐슨 책에 있는 예제 평가 문제 위주로 교재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나 평가 문제 가지고 조금 개념 전달이 조금 미흡하거나 연습하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연습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풀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그 닐슨 책에 있는 문제들이 대체로 다 괜찮은데 지금 어떤 주어진 어떤 개념을 좀 연습하거나 확인하기에 좀 부적절하다,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쉽다라고 하면 어쨌든 닐슨 책에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조금 뭐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적당한 예제가 없다 싶으면 그 닐슨 책 말고 다른 어떤 교재에서 문제를 좀 뭐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 예제 평가 문제 연습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출전이 닐슨 책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문제다라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평가 문제 연습 문제는 닐슨 책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이제 문제 1.1이죠.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의 각 회로들이 이제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전력과 관련된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전력을 흡수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소비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저장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잠깐 영어 단어를 보고 흡수는 이제 absorb란 말을 쓰고 소비는 이제 dissipate, 저장은 store 이렇게 단어를 쓰죠. 근데 이제 요 세 단어 사이에는 그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자가 흡수한 전력을 보면 어떤 거는 소비되어서 다시 찾을 수 없는 성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소비되는 게 아니라 잠깐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적당히 조건이 맞으면 다시 끄집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그 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 푸실 때는 셋 다 똑같은 말이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아직 혼동이 돼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공급한다는 전력을 공급한다. 또 전력을 발생한다. 또 전력을 뭐 전달한다. 예,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닐슨 책 원서 보면 이제 뭐 provide란 말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 develop, 뭐 전달, transfer 뭐 다른 말 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것들도 그냥 뭐 전력을 다 공급한다는 의미로 발생하시면 됩니다. 예. 발생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네. 흡수라는 말. 일단 다 똑같은 말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 개념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A, B, C, D 그 각 소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A 소자를 보시면 여기 12V 전화번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러면 먼저 12V 3A가 수동부 규정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전압이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니까 얘는 수동부 규정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수동부 규정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전력 구할 때 얘가 공급 전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제 P 이꼴 VI 36W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 전화번이 외부로 공급하는 전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직 뭐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이제 회로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건 전화번이고 오른쪽에처럼 이제 화살표에 되어 있는 건 이제 전류원이라고 해서 전화번이 일정 전압을 계속 딱 유지시켜 주는 거라고 하면 얘는 일정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는 이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A 전류고, 네, 전압이 10V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도 전압 극성은 요거고 전류 방향은 요거니까 지금 전압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갔죠. 수동부 규정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력은 10 곱하기 2는 20W. 수동부 규정 만족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공급 전력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얘는 뭐 소자 정체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네모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6V로 돼 있고 여기 이제 4A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전압 극성 보시고 전류 방향 보면 아,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수동부 규정에 부합을 하죠. 따라서 이때 P 이꼴 VI 요거는 이제 흡수 전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흡수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공급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4W 공급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9V 마이너스 5A. 이때는 그 전압 전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붙어도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그 전압 극성에 대해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수동부 규정 만족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때 전력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5는 45W. 수동부 규정 만족하니까 이 소자가 45W를 흡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하는 거는 마이너스 45W를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문제 푸실 때 뭐 기계적으로 이제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마이너스가 조금 걸리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전류 방향 바꾸시고 또 마이너스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바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보 떼고 살펴보면 뿔마에서 이렇게 흐르니까 이것도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니까 수동부 규정 만족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닐슨 책 2장 쪽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에서 나오는 이제 전원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원의 종류. 먼저 그 7페이지 내용을 간단히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상적인 전원이 있고 비이상적인 전원이 있습니다. 근데 회로에서는 얘를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원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적인 전원에는
독립전원이 있고 종속전원이 있습니다. 독립전원은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고, 종속전원도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는데,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종속전원은 그 전압 전류를 컨트롤하는, 그 제어하는 변수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전압 제어형, 얘는 전류 제어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종속 전류원의 경우도 그 전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전압 제어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류 제어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상적인 전원, 이 이상적이란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독립 전원을 먼저 살펴보고 이상적이라는 의미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7페이지 2번에 양괄호 1번을 보시면, 자, 독립전원은 그 전원의 크기가 회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전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중에 많이 있는 건전지 같은 거죠. 자, 건전지가 이제 1.5V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제 뭐 그 라디오에 쓴다고, 라디오에 쓰거나 어떤 다른 소재에 쓰거나, 그 얘는 결국 그 사용되는 회로와 관계없이 항상 1.5V라는 값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와 무관하게 그 전원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 전원입니다. 그리고 뭐 직류가 아니라 뭐 기타 사인 함수 같은 거, 사인 t 이런 것들도 이 회로와 무관하게 그냥 시간에 의해서만 전원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독립 전원이죠. 자, 그럼 이제 독립 전원에는 크게 독립 전압원과 독립 전류원이 있는데요. 자, 전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쓰고 여기다가 그 전원의 크기를 써줍니다. 그럼 5V 같은 경우는 이렇게 5V 써주면 되고, 예, 그럼 이제 이 말은 이 소자는 항상 일정한 5V라고 하는 값을 이제 제시를 한다는 뜻이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전류원도 있는데, 전류원은 여기 화살표 방향을 써서 항상 이제 어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5A라고 하면 이 소자는 항상 뭐 주위 영향을 받지 않고 5A라는 일정 전류를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이상적이란 말의 의미를 이제 요거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거기 1번 보시면 이상적인 전원에 이제 양괄호 1번에 이상적인 전압원, 또 양괄호 2번에 이상적인 전류원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네. 이상적인 전압원은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원의 크기와 무관하다. 즉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전류하고 이 5V란 값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뭐 10V가 흐를 수, 10A가 흐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1억 암페어가 흐를 수도 있고, 이론상 또 전류가 안 흘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와 무관하게 이 5V란 값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전압원입니다. 보통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이 5V란 값을 갖는 거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5V가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또는 전류가 음수가 되면 얘는 뭐 0V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류의 값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 전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상적인 전류원 설명도 읽어볼게요.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이 전류원의 크기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을 V라고 하면
이 V가 뭐가 됐던 간에 얘는 항상 일정한 5A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가 뭐 1억 볼트가 됐던, V가 0볼트가 됐건, V가 마이너스 10만 볼트가 됐건, 그러니까 결국 전압과 무관하게 항상 얘는 5A가 흐른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전압이 0볼트거나 전압이 음수가 되면 얘가 5A가 아니라 그냥 순간 0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압과 무관하게 항상 5A라는 값을 일정하게 쭉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이 소자의 어떤 전압-전류 관계식을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좌표 평면에 도입해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상적인 전압원의 경우는 전류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여기서 5V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죠. 전류가 뭐 10A건 0A건 마이너스 1A건 5V가 유지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류 측에 평행하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류원은 전압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전압축에 이제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적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그 다른 요소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그 주어진 크기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전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독립전원만 다뤘는데요.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회로가 있는데 네,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종속 전원은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 마름모 형태를 써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독립 전원은 뭐 주로 동그라미, 이제 종속 전원은 마름모 쓰는데, 자, 지금 얘를 잘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나 함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다 쓸까요? 네, 여기 맞겠네요. 네. 지금 이제 R1에 걸리는 전압을 Vx라고 할 때 이 Vx에다가 3배를 한 그 크기에 대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원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용되는 어떤 다른 소자의 얘가 사용되는 회로에서 다른 소자의 전압 전류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되죠. 예, 이렇게 이 다른 소재의 전압 전류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속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종속 전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여기서 Vx죠. 이 Vx를 뭐라고 하냐면 제어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압 제어형 전압원, 전류 제어형 전압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먼저 전압 제어형 전압원은 일단 전압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요. 이렇게 됩니다. 즉 전압원의 크기를 어떤 다른 소재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전류 제어형 전압원을 보시면은 다른 소재의 전류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이제 전압 제어형 전류원은 전류원 표시하고 알파 Vx, 다른 소자의 어떤 전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전류 제어형 전류원은 다른 소자 전류에 의해서 그 전류원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류 제어형 전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 수동 소자, 능동 소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동 소자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자기가 외부에서 흡수한 그 에너지를 초과해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소자, 이런 것들이 수동 소자고요. 이제 능동 소자는 이제 자기가 공급받은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자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 소자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전압원, 전류원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 소자가 되겠죠. 예. 근데 그 능동 소자라는 게 뭐 항상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만 있으면 능동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제 전원의 종류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 처음에 요 개념 중요하죠. 이제 회로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회로 설명을 위한 용어 요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회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이제 마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는 마디를 절점이라고 하고 요즘은 노드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는 이 노드란 말하고 마디라고 하는 말을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둘 이상의 소자가 결합하는 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이제 회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어떤 소자가 연결된 부분을 보면 여기도 이제 마디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얼핏 보기에 마디가 이제 4개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윗부분에 있는 두 마디를 보면 요거는 마디하고 마디 사이가 그냥 어떤 단순히 도선, 요 완전 도체죠.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이 사이는 아무런 소자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디와 마디 사이가 그냥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다른 소자가 없죠. 예, 그래서 회로에서는 이렇게 마디 사이에 뭐 아무런 소자도 없는 경우는 이걸 그냥 하나의 마디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하나의 마디로 취급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폐회로. 그 다음에 망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 교재에 일단 뭐 그림은 없는데요. 먼저 그림을 간단히 하나 이제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폐회로 망로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패스, 이 경로라고 하는 용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 경로 중에서는 폐회로가 등장을 하죠. 폐회로, 루프. 그다음 폐회로 중에서 망로가 있습니다. 메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마디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디를 이용해서 이 경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교재에 없는 거니까 뭐 적당히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로에서는 이 회로 내의 한 마디에서 다른 마디까지 이르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출발하는 마디하고 도착하는 마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뭐 직관적이어서 뭐 굳이 뭐 이거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폐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 폐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로 중에서 출발 마디하고
도착마디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중에 동일마디를 중복해서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출발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점 도착점이 같기만 하면 되고 경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도중에 같은 마디를 이제 중복해서 통과하지만 않으면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로는 될 수 있지만 얘는 폐회로 루프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출발 마디 도착 마디 같고 도중에 꼬여 있지 않으니까 얘는 이제 폐회로는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막로는 뭐냐? 막로는 뭐냐면 이제 폐회로 중에서도 그 내부에 어떤 다른 폐회로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자는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 그림만 가지고 도선만 가지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소자가 다 있는데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폐회로를 A, B,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E, F, G, H, A. 요런 이제 폐회로를 잡겠습니다. 얘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폐회로 얘를 잡겠습니다. BC, FC, B. 얘가 P죠. 예. 그러면 지금 이 Q라고 하는 거는 출발 마디, 도착 마디 같고 도중에 동일 마디를 지나지 않으니까 얘 폐로 맞고, P도 출발 마디, 도착 마디가 B로 같고 도중에 뭐 동일 마디를 지나지 않으니까 폐로 맞습니다. 그런데 Q는 내부에 요 P라고 하는 폐로가 포함되니까 Q는 단순히 폐회로만 되죠. 근데 P는 폐회로도 되고 또 내부에 어떤 다른 폐회로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막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로라고 하는 거는 딱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막로라고 부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로는 폐회로지만 뭐 폐회로라고 해서 막로는 아니다.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지, 뭐 지로, 브랜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마디와 마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로, 요걸 그냥 이제 가지, 브랜치라고 합니다. 어떤 소자의 어떤 소자 하나를 말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회로 공부하실 때 뭐 브랜치란 말을 그렇게 자주 보진 아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마디라는 말하고 이제 폐로, 막로, 뭐 루프, 메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보니까 이들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회로에서 이제 키르호프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있는 이제 강의 교재에 있는 거는 닐슨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썼는데요. 너무 뭐 수학적으로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 키르호프 법칙이 의미하는 그런 좀 개념을 좀 이렇게
뭐 이제 개념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키르요프의 법칙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키르요프 전류 법칙, 키르요프 커런트로. 그 다음에 키르요프 전압 법칙, 키르요프 볼티지 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키르요프 법칙은 어떤 기본적인 그 근거가 되는 물리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전하량 보존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보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키르요프 전류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물리에서 이 키르요프 전류 법칙하고 어떤 연관성, 즉 유사성을 갖는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파이프 수도관입니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파이프 Y자 형태의 파이프가 있는데 한쪽으로 시간당 뭐 분당 5리터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분당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보니까 3리터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이프 어딘가 뭐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새지 않는 한 그 분당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나가는 물의 양은 같아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이 5에서 3을 뺀 거 2리터의 물이 이제 시간당 흘러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키르요프 법칙 내용을 잘 개념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뭐 그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그 1번의 양거래 2번을 보시면 그 키르요프 전류 법칙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제 식을 세우면 똑같은데 한번 읽어보면요. 자, 키르요프 전류 법칙을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임의의 마디로 유입하는 전류의 합과 그 마디에서 유출 흘러나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렇게 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두 번째 임의의 마디에서 임의의 마디로 유입하는 흘러 들어오는 총 전류합은 0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은 임의의 마디에서 유출하는 흘러나오는 총 전류합도 0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주로 이제 방정식 세울 때 뭘 제일 많이 쓰느냐? 그 동그라미 3번 어떤 마디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되도록 이제 그 전류 방향을 이제 바꿔놓고 합하는 식으로 식을 많이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 방향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예시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교차된 어떤 회로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마디에서 I1, I2, I4는 이 마디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I3는 여기서 흘러 나오죠. 그러면은 이 마디로 들어오는 전류를 좌변에 이 마디에서 나가는 전류를 우변에 써서 식을 세워보면 들어오는 전류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는 I3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세우고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전류가 이 마디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I1, I2, I4는 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고 이제 I3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럼 아까 제가 전류 설명드릴 때 전류 방향 화살표를 바꾸면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전류가 이 마디에 대해서 유입하는 방향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I1 더하기 I2 더하기 마이너스 I3 더하기 I4는 0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이번에는 이 마디에 대해서 모든 전류가 다 나가도록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방향 나가는 걸로 바꾸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I3, 마이너스 I4. 그래서 다 기계적으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 I4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에 의해서 식을 세웠지만 어떻게 되죠? 수학적으로 똑같죠. 이 I3 이항하면 두 번째가 되고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얘가 돼서 결국 이제 그 좀 기술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모두 다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키르요프 전압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먼저 그 물리에서 보면 좀 유사한 현상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지표면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제로줄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A 그 H만큼 떨어진 점에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얘를 B로 옮겼다가 C로 옮겼다가 다시 D로 옮겼다가 A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A에서 B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 증가, B에서 C로 갈 때도 증가하는데 다시 D, A로 올 때 다시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서 얘가 결국 이 동일한 위치에 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되겠죠. 그 키르호프 전압 법칙도 요거랑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키르호프 법칙은 자 2번의 양거를 2번 내용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임의의 폐 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강하의 합과 전압 상승의 합은 같다. 아까 이제 전압 강하라는 거는 이 회로에서 어떤 이동을 할 때 전압 강하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얘가 전압이 낮아진 거고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은 전압이 높아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임의의 폐 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압 강하만 가지고 세워보자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임의의 폐 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한번 회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A에서 B로, C로 D, A 이렇게 이제 폐회로를 한번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식을 세우기 전에 요 각 마디를 지날 때 전압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보겠는데요. 이 A에서 B로 갈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전압 상승이죠. 상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상.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전압 강화가 되고 또 C에서 D로 갈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전압이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미리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좀 땡겨서 설명을 드리면 그 회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렇게 마디하고 마디 사이에 어떤 소자가 없이 그냥 도선, 전깃줄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 도체라고 부르고 그냥 이 전깃줄 있는 경우는 전압을 그냥 0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폐회로에서 전압 상승을 좌변에 써보면 V1 더하기 V3가 되고 전압 강화를 우변에 쓰면 V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을 보면, 자,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강하압은 0이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 폐회로 방향에 맞춰가지고 모든 소재의 전압을 전압 강화가 되도록 써야 돼요. 그럼 이제 A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V1이 되고, 그 다음 V2는 뭐 그냥 바꿀 필요가 없고, V3도 바꿔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0이고. 그럼 이제 전압 강화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마이너스 V3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압 상승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식을 세우기 전에 각 소재의 전압을 이 폐로 방향에 대해서 전압 상승이 되도록 바꿔야 되죠. 그럼 이제 V1은 그냥 써도 되고 V3도 그냥 써도 되는데 V2만 이제 극성을 바꿔주면서 여기 마이너스 V2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다 더해보면 V1 빼기 V2 더하기 V3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주로 문제 푸실 때는 이 중에 뭘 많이 쓰냐면 그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취한 전압 강하의 합 요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수동부 규정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 폐회로의 방향이 전류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그럼 수동부 규정은 전류 방향 따라서 전압이 낮아지는 걸로 이제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식을 세울 때는 전압 강하의 합이 0이라는 것 갖고 세웁니다. 그러면은 식은 똑같죠. 여기서 이제 V1, V3를 우변에 이항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얘가 되니까 뭘 갖고 식을 세우더라도 얻게 되는 방정식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키르요 법칙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